한국 축구 요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좀비 축구요. 좀비 축구. 드라마 볼 필요 없다. 한국 축구가 드라마다. 카타르 현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 스포츠TV 기자 에렌입니다. 지금 게임이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원래 아시안컵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국제 행사인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인원은 많지만 지네들이 떨어지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이번 아시안컵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기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한국 국가대표팀 서사가 거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드라마 아니냐는 거죠. 자꾸 올라갈 때마다 실점을 하고 질 것 같은 분위기에서 연장전을 하잖아요. 근데 연장전에서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골을 넣어요? 골을 넣어서 우승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 연장 시간을 받아서 이기는 것까지. 도파민이 폭발하는 게임들로 한국이 꽉꽉 채워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랑 일본이 사실 사이가 안 좋은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일단 8강 전까지 우승 확률이 어땠냐면요. 한국은 16.3%의 확률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 3위에 올랐고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짜릿하면서도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여기까지 여정을 돌이켜보면 한국의 전망을 둘러싼 초기 낙관론이 기억납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 이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고 14.8%의 배당률로 유리한 고지를 점쳤습니다. 국민적 열기가 뜨거웠고 올해는 한국이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무승부는 현실을 확인시켜주며 한국의 사기를 꺾고 확률을 12%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어진 16강 무승부에서는 확률이 9%로 더 떨어져 6위를 기록했습니다. 팬들과 선수들 모두에게 의심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강에 올라가면서 다시금 한국의 우승 확률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가가 8국가로 줄어들면서 확률이 늘어난 것뿐이었죠. 20.4%가 넘는 배당률을 기록한 호주와 일본이 선두주자로 꼽히지만 그 격차는 좁지 않습니다. 개최국 카타르가 16.2%의 확률로 뒤를 바짝 쫓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타르와 한국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4강이에요. 4강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준결승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전리품을 나눴던 요르단과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아시아 축구 역사에 한국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결승전 진출을 위한 싸움입니다. 옵타에 따르면 한국이 요르단을 이길 확률은 69.3%로 유리합니다. 요르단은 30.7%의 확률로 한국이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대지만 이 수치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호주와의 8강전 승리로 한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 경기 전에는 한국 33%, 호주 40%로 근소한 차이로 한국에게 불리한 배당률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국 대표팀의 회복력과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결승전을 목전에 둔 지금 우승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대회에 남은 팀 중 가장 높은 36%의 우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토너먼트 초반 10%에 불과했던 우승 확률이 급상승한 것은 한국 팀의 성장과 회복력, 코칭 스태프의 전술적 통찰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요즘 한국 축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좀비 축구예요.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의 활동량과 기술, 결단력은 팀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승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모든 패스, 태클, 슛에 한국의 희망과 꿈이 담겨있는 죽기 살기로 싸웠고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좀비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때때로 지치고 열세인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은 인내심을 갖고 심연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좀비 축구라는 개념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개념은 축구장을 넘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폭넓은 문화적 정신을 반영합니다. 한국 팀이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과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축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인내와 단결로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토너먼트가 진행되면서 매 경기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였고 예상을 뒤엎고 압박 속에서도 번창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여정은 절망의 순간이 짜릿한 쾌감으로 바뀌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국내외 팬들의 응원은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붉은 바다처럼 환호하고 노래하고 믿어준 덕분에 팀에게 끊임없는 힘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약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시안컵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한국팀의 서사가 있어요.
아시안컵 아직도 해? 일본이 우승했대. 한국이 이겼대. 또 한국이 이겼대? 또 한국이 이겼어? 하면서 한국 때문에 다들 아시안컵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들이 엄청나요. 한국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클란스만은 이 와중에 한국이 64년 동안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트로피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힘이 생기지 않나 싶다. 그런 목표 의식이 가끔 부담되거나 긴장감을 주면서 전반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 후반에 뒤진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더 드러난다. 실점 이후 경기력이 더 좋았다.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이런 평가나 하고 앉아 있어요. 선수들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부터 쉽게 이겨서 선수들을 연장전까지 안 가게 하면 안 되냐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츠 중계 기자로서 한국팀의 강점은 게임 체인저이자 왕관의 보석인 선수들에게 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한순간에 뛰어난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증명해 왔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기술, 결단력은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젊은 거장 이강인은 정확한 패스와 드리블로 아무리 빡빡한 수비도 뚫어낼 수 있는 창의력과 비전을 미드필더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울버햄튼에서 빠른 스피드와 민첩성으로 상대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의 공격력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이강인의 활동량과 상대 수비에서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은 놀라웠고 이재성의 경험과 다재다능함은 한국 공격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황인범은 미드필드에서 시야와 패스 범위가 넓어 한국 팀의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합쳐져 한국 대표팀은 상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강력한 공격진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어요. 김민재 선수의 결장이요. 이번 경기에서 최대 변수는 김민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김민재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후 김민재는 경고를 받지 않으면서 8강까지 올라왔다. 경고 한 장이 있는 상황에서 8강 호주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1분 상대를 막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으며 경고 누적 징계로 4강전에 결장하게 됐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대회 단연 클린스만호의 핵심이었어요. 김민재는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줬어요. 빠른 속도, 영리한 수비 움직임, 압도적인 경합 능력 등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는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클린스만호에서 이번에 김민재 자리를 채울 선수는 정승현 선수인데요. 김민재가 나오지 못하면서 정승현이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승현은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의 사령탑으로 오면서 많은 기회를 받기 시작했어요. 1990년생인 김영권의 뒤를 이을 센터백으로 정승현을 낙점한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은 정승현, 김민재 조합으로 주전 센터백을 구성했습니다. 김민재가 결장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김영권, 정승현 선발 조합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권, 정승현은 서로를 잘 알고 있어 호흡에는 걱정이 없을 거예요. 김영권이 2022년 울산 HD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울산에서 정승현과 짝을 이루게 됐어요. 김영권과 정승현의 활약 속에 울산은 2022년, 2023년 K리그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정승현이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번 대회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기록 중이잖아요. 5경기에서 8골을 허용했어요. 토너먼트는 한 골로 승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승현을 중심으로 무실점을 이뤄내야 하는데요. 이런 아슬아슬함 없이 이번에는 편하게 결승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제발 우승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한국, 요르단전에서 한국이 이길 확률이 더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요르단 주전 선수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요르단의 주력 선수 중에 다르두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팀 분위기까지 어수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르단 매체 암만뉴스는 지난 3일 요르단 축구대표팀 함자 다르두르가 아시아 축구연맹로부터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 당시 행동으로 인해 3경기 출전 정지와 $5,000의 벌금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요르단전에 참가를 못해요. 요르단은 후반 추가 시간에 야잔 알하라, 니자르 알라시단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역전승에 성공했어요. 이 과정에서 벤치에 있었던 다르두르가 주심에게 항의하다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경기 직후 요르단 축구협회는 다르두르의 퇴출을 알렸다. 협회는 그가 팀의 내부적인 통제와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에 제외한다 라고 밝혔다. 다르두르는 이번 대회에선 벤치 멤버로 주로 활약했지만 지난 2011년 1월 19세 나이에 A매치에 데뷔해 올해로 13년 차가 된 베테랑 공격수인데요. 그는 A매치 125경기 35골을 기록했어요. 요르단 A대표팀 역대 최다골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일단 아예 참여를 안 하고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걱정돼요. 아시안컵에서 최다 출전 시간 선수들을 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죄다 한국 선수들이거든요. 손흥민이 1등, 이강인이 2등, 서령우가 3등, 김민재가 4등이에요. 손흥민은 510분이나 뛰었고요. 이강인 선수도 509분이나 뛰었거든요. 그 뒤에 서령우 선수도 489분이나 뛰었어요. 선수들 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게요. 호주전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정은 인내와 기술 그리고 승리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증거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열렬한 팬으로서 대표팀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축하와 앞으로의 기대감 속에서 아시아 축구의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떨쳐버리기 어려운 걱정거리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4명의 선수가 모두 한국 대표팀 선수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대회가 한국 선수들에게 가하는 체력적인 타격이 우려됩니다. 대표팀의 주장이자 희망의 등불인 손흥민이 무려 510분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한국 축구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강인이 509분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탄력과 다재다능함이 빛을 발한 서령우는 489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출전 정지 전까지 수비의 거인이었던 김민재도 상당한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호주와의 힘든 경기를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 손흥민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한국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손흥민의 경기장 위태로운 모습은 대표팀과 국가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헌신의 증거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인내의 한계와 영광의 대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피로의 즉각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운동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선수들의 커리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축구는 기술과 전략 못지않게 신체적 인내력을 요하는 게임입니다. 최고를 향한 노력과 건강을 지키는 것 사이의 미세한 균형은 모든 운동선수가 헤쳐나가야 하는 외줄타기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서령우 선수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보물이자 한국의 희망과 꿈의 화신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수백만 명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하며 축구에 대한 사랑과 국가적 자긍심으로 한국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선수들을 응원하고 승리를 기뻐하고 패배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개인적 비용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의 업무량 관리는 단순한 전술적 결정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가 됩니다. 코칭 스태프는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선수들의 건강과 미래도 보호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조심스럽게 밟아야 합니다. 영광을 향한 행진이 허황된 승리가 되지 않도록 섬세한 균형과 전략이 요구되는 도전입니다. 팬으로서 저는 손흥민의 기량과 골, 승리의 순간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쓰러진 손흥민을 보면서 그 순간의 환희는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경기장의 검투사, 한국의 영웅들도 아름다운 경기에 마모와 상처에 취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토너먼트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저는 스코어보드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건강과 웰빙 관리에서도 승리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물론 AFC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 꿈이지만 한국 선수들의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회는 결과와 상관없이 골, 박진감 넘치는 결승전, 새로운 재능의 등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 전략, 은메달 그 너머에는 인간의 노력과 회복력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불굴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의 경계를 뛰어넘어 노력과 희생,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의 핵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저의 지지는 변함없고 자부심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호와 축하 속에서 저는 경기장의 전사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승리를 기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한국 축구의 영웅들, 여러분의 기운이 높이 치솟고 꿈이 이루어지고 안전한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와중에 일본 언론들은 요르단이 아시아의 모로코라고 하면서 한국이 벌써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르단을 아시아의 모로코에 비유하고 한국이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추측이 이어지면서 경쟁심과 기대감에 불을 지피는 스토리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의 변함없는 지지자인 저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가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여정과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일본 언론이 요르단을 모로코에 비유한 것은 흥미롭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모로코가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활약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약자 스토리의 힘과 축구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르단은 아시아에서 예상을 뒤엎고 자신만의 동화를 쓰기 직전에 있는 팀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조던의 회복탄 역성, 전술적 훈련, 그리고 언더독이 기회를 잡는다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 시점에서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 팬들과 함께 회의적인 시각과 결연한 의지가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축구는 본질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경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벼랑 끝에 선 거인처럼 묘사되는 것은 한국 팀을 정의하는 깊이 있는 재능, 전략적 통찰력, 투지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이야기를 해야 들어줄 생각이 들죠. 혼자 저렇게 딴소리를 하는 건 질투라고밖에는 안 보여요. 어쨌든 기왕 이렇게까지 온 거 한국이 제발 우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선수들의 몸을 아끼면서요. 프랑스로 이민 오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왜 한국으로 돌아가요? 한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서 못 살겠어요. 파리의 회사에서 떠나는 동료를 바라보면서 한국을 떠나온 사람이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느냐고 묻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모르는 답변을 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5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샤를리라고 합니다. 저는 AI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이 사업이 대박이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알고리즘에게 인간의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제대로 학습이 되었는지 점검까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주로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들을 해냈는데요. 요즘은 사실 AI가 너무 잘 발달이 돼서 인간 구분보다는 더 디테일한 것들을 학습시키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환경을 알아서 배경까지 만드는 AI를 만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요 몇 년간 정말로 바쁜 시간이었어요. AI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었거든요. 정말 야근을 전혀 안 하는 프랑스라고 하지만 드물게 개발자로서 야근도 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때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영이라는 한국인 개발자였어요. 한국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오려고 IT 특성상 파리에서 일을 하다가요. 2년 만에 도저히 파리에서는 살 수가 없겠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동료였는데요. 모두가 기영이를 좋아했어요. 일단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기영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바뀌는 AI 학습 트렌드를 누구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었죠. 둘째로 일을 남들한테 미루는 성격이 절대 아니었어요. 책임감이 대단했거든요. 기영이가 파리를 떠나 다시 한국으로 간다고 할 때 모두가 슬퍼했어요. 저는 기영이에게 물어봤어요. 파리에서 이민을 목적으로 온 거 아니었냐고요.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냐고요. 기영이는 확신하면서 말했어요. 둘 다 살아보니까 한국이 더 좋대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워라밸이었는데 요즘은 한국도 워라밸이 많이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나 난방 같은 생활 방식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대신 언제든지 한국으로 놀러 와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동료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휴가를 쓰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항상 한국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부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움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여행을 가는 사람이 온전히 육아를 해야 했으니까요. 5살짜리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모험이었어요. 불안해하는 아이와 함께 파리에서 서울까지 15시간의 비행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엠마는 처음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솜사탕 같은 구름과 작은 집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엠마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은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게이트를 빠져나왔지만 단단한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문구 외에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찾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매우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결국 올바른 장소로 갈 수 있었어요. 엠마는 낯설고 새로운 언어에 매료되어 들리는 모든 한국어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영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하루를 지나고 다음 날부터 한국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죠. 첫 번째 방문지는 롯데월드였는데 이곳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공주 분장을 하고 공원을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영이가 이런 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5살인 엠마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았어요. 도착하자 엠마는 반짝이는 성과 화려한 드레스와 티아라를 입은 아이들이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분장실로 곧장 이동한 엠마는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벨 오브 더 볼 드레스 진열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30분 동안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크리스탈 왕관과 어울리는 라일락색 무도회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환자 도우미가 엠마를 도와 볼륨감 있는 얇은 명주 그물과 쉬폰 소재의 드레스를 입히는 동안 엠마는 순수한 기쁨으로 몸을 흔들었습니다. 옷을 입은 후 저는 그 모든 공주님 옷에 가려져 제 딸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에 가득한 환한 미소는 틀림없었어요. 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에 넋을 잃은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바로 그때 기영 씨가 5살 배기 딸 민지 양과 함께 탈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하늘색 신데렐라 드레스에 흰 장갑을 끼고 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드레스를 자랑하기 위해 달려와 민지에게 왕관 보석을 비교했습니다. 그런 다음 세 공주 친구들은 함께 손을 잡고 퍼레이드 시작 장소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엠마와 민지는 드레스를 입은 다른 20여 명의 어린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도우미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아이까지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엠마는 군중 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신나게 손을 흔들었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자 소녀들은 차선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라일락 드레스를 입고 키가 크고 당당하게 걸으며 순수한 공주의 매력을 모두에게 발산했습니다. 딸은 제가 그 순간을 잘 포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발자국마다 멈췄어요. 옆에 있던 민지도 기영이와 똑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산책로 중간쯤에 작은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각 소녀들은 멈춰서서 사람들에게 왕족처럼 손을 흔들고 지나가는 공원 손님들에게 자신의 드레스를 뽐낼 수 있었습니다. 실로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물론 파리에도 디즈니랜드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면 사실 탈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실로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기영이네 집에서 맥주를 마셨는데요. 하루 종일 육아를 같이 해줘서 고맙다고 기영이네 부인이 불고기 한 상을 차려줬어요. 사실 엠마가 한식을 먹어보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요. 제 딸은 파스타나 치킨 너겟 같은 밋밋한 요리만 좋아하는 편식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식사를 거부해서 친절한 호스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기영 삼촌이 감사의 의미로 먹어보라고 한 특별한 한국 음식이라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엠마는 진홍색 김치 큐브를 의심스럽게 들여다보았지만 맛보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바로 그때 기영이의 와이프인 윤희가 지글지글지글거리는 불고기 한 접시를 건네며 천상의 향을 내뿜었다. 이게 한국 최고예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외쳤다. 엠마는 익숙한 고기 굽는 냄새에 이끌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영 씨가 고기를 더 굽고 불고기를 돌리면서 저는 딸이 처음 한 입 베어 무는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딸아이가 천천히 씹으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는 게 보였습니다. 맛있다. 엠마는 벌써 포크로 음식을 더 집어먹으며 외쳤습니다. 안도감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저녁 식사 내내 윤희는 엠마의 접시에 단백질과 채소를 잔뜩 쌓아주면서 공주 드레스를 입은 엠마의 모습을 어눌한 영어로 칭찬했다. 놀랍게도 엠마는 그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그녀는 약간의 회유 끝에 김치까지 맛보았습니다. 대놓고 거부할 수도 있었던 엠마를 부드럽게 한국 음식에 적응시켜준 새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지친 엠마를 자장가를 부르며 침대에 눕혔을 때 엠마의 배는 잡채, 소불고기, 김치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5년 동안 먹어본 음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음식을 하루에 먹어본 셈이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민지와 엠마는 같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딸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요. 기영이는 저랑 엠마가 민지방에서 자고 가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민지를 데리고 자면 된다고요. 집에 갈까 생각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고 엠마가 너무 깊게 잠들어 버려서 차마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영이네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바닥에서 처음 짜보는 거였거든요. 온돌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 담요와 푹신한 쿠션이 깔린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줬어요. 바닥에서 자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인 온돌에 놀랐습니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잠자리는 처음이었어요. 온수나 공기를 이용해 바닥을 데우는 온돌은 한국 건축의 독창성과 자연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위안을 줄 수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돌을 타고 흐르는 따뜻한 기운 덕분에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인의 풍습과 전통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삼 기영이가 왜 프랑스가 춥다고 얘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겨울 기온 자체만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추웠어요. 제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는 완전 겨울이었거든요. 프랑스는 일단 롱패딩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최저 기온도 영상이라서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고 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집의 온도는 바닥을 데우는 난방 방식 때문에 한국이 훨씬 더 따뜻했어요. 심지어 바닥이 천천히 식어서 이 온기를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건조해질 염려도 없고요. 다음 날은 한국식 키즈 카페에 갔는데요. 정말 거기는 혁명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디즈니랜드보다 더 재밌는 곳이에요. 엠마는 진짜 천국을 만난 것처럼 돌아다녔어요. 3층짜리 어린이 놀이 궁전에 들어서자마자 엠마는 입이 떡 벌어지고 얼어붙을 정도로 다양한 놀잇감에 압도당했습니다. 1층에는 장난감으로 가득 찬 볼풀장, 미끄럼틀, 정글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층에는 미술과 공예, 의상, 미니 실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은 메이크업, 네일 살롱, 왕관 등 오로지 어린 소녀들을 위한 반짝이는 공주님 궁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엠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림자 놀이와 모래놀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공원에서 엠마는 5살 소녀의 무한한 에너지로 두 곳을 오가며 뛰어다녔습니다. 정글짐 아래에서 엠마는 비명을 지르며 고무 매트 위 그림자를 쫓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래상자로 달려가 정교한 탑과 터널을 만들고는 꽥꽥거리며 모래로 만든 걸작을 즐겁게 밟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 유쾌한 창조와 파괴의 진자는 엠마를 거의 2시간 동안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윤희와 가까이 앉아 수은 같은 딸아이를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순간 엠마가 저를 급하게 샌드박스로 불렀습니다. 엄마, 와서 봐요. 높은 곳에 있는 모래가 더 짙어. 엠마는 자신이 서 있는 모래더미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자 위쪽에서 바라본 모래는 거의 갈색에 가까웠지만 제 눈높이에서는 익숙한 베이지색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엠마의 높은 위치에서 빛이 모래 알갱이에 부딪혀 다르게 반사되고 산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엠마의 눈이 신기한 듯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내려오더니 색이 변하는 모습을 다시 보려면 올라가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응해 저는 엠마의 모래밭에 몸을 들어 올렸고 높은 곳에서 바라본 모래는 분명 더 진하고 짙은 밤색으로 보였습니다. 엠마는 이 광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번갈아 가며 오르내리며 색을 비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높이가 바뀔 때마다 엠마는 마치 놀라운 마술을 목격하듯 탄성을 지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즐거움은 전염성이 강해서 어느새 저와 윤희도 새로운 시야에서 바라본 색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즐겁게 모래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끌벅적한 색채 해설의 어른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주변 한국 부모님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에도 엠마의 기쁨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AI 프로그래밍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다시 평온한 어린아이처럼 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규칙도 논리도 없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광경에 그저 감탄할 뿐이었죠. 이 평범한 샌드박스가 광학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제 딸은 끝없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무한한 흥분은 저에게 창의성과 과학이 어떻게 서로를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제 기영이네 집에 신세를 질 수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엠마와 관광을 했는데요. 첫 번째 목적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점이 있는데요. 저는 루브르도 가보고 오랑주리도 가봤지만 이렇게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온전히 자기 나라 것들로만 채워놓은 곳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의 유럽 박물관들은 자국의 작품들도 있지만 이집트 문명이나 다른 나라 것들을 가져온 게 많거든요.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광활한 갤러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모든 작품이 5,000년이 넘는 한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 예술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제는 한국 고유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대 한국 왕국의 거대한 석불과 토템 기둥, 조선시대의 정교한 금속 수묵담채화, 현대의 혼합 미디어는 한국의 숨막히는 근대화를 미묘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특히 박물관의 방대한 청자와 자기 컬렉션에 매료되었는데 기술력과 세심한 디테일, 풍부한 녹청색 유약의 광택과 아름다움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엠마 역시 연꽃, 물고기, 거북이, 민화가 그려진 섬세한 도자기로 가득 찬 갤러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마봐요 라고 외치며 유리 케이스에 코를 대고 신나게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이 접시에는 토끼가 달에서 떡을 만들고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한국의 예술적 성취가 이렇게 훌륭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엄청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 규율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수세기에 걸쳐 한국의 장인 정신으로 이어져 온 창조적 열정의 증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는 삼성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제 직업이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삼성이 자랑하는 S24 AI 번역 기능이 궁금했지만 아직 휴대폰을 바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와,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이렇게 정확한 번역은 처음이었고 한숨소리까지 통역해 주더군요.
AI 프로그래머로서 저는 삼성 번역 알고리즘의 미묘한 대화 유창성에 매우 감탄했습니다. 직원은 엠마와 저에게 마이크가 내장된 특수 헤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한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시범을 보였고, 저는 몇 초 후 프랑스어 헤드폰으로 번역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프랑스어로 말하면 그의 헤드셋에서 제 말이 완벽한 한국어로 재생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엠마는 AI 번역기를 통해 친절한 한국인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색깔, 동물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쪽도 지체하거나 오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엠마의 유아 옹알이까지 알아듣고 통역해 주었습니다. 엠마는 로봇 전화 게임처럼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AI 언어 코딩이 전공인 만큼 기술적인 수준에서 S24 번역기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컨볼루션 신경망, 마르코프 모델, 데이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알고리즘은 완벽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머신러닝과 같은 특정 AI 프로세스에 대해 적절한 한국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삼성의 소비자 번역 기술이 제가 기업 고객을 위해 개발하는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직원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겸손한 한국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물론 뛰어난 혁신과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엠마와 추억을 가득 안고 마지못해 서울과 작별을 고하는 순간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정을 나누며 가족이 되어준 새로운 친구들에게 엠마가 좋아했던 음식과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경험을 소개하며 지경을 넓힌 것에 대해 감탄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새삼 이렇게 즐길 게 많은 나라인데 깨끗하기까지 한 한국이 너무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기영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AI 번역기를 만든 삼성을 보면서 또 생각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걸 만들어낼 정도면 워라벨이 해결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이탈리아 시에나. 어떤 작은 카페에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병을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을 방해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돼서는 시비도 거는데요. 그 카페의 주인은 한국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어떤 만남이 있고 난 뒤에 한국인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이탈리아 소피아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시에나의 작은 카페에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이고 도시 중심부에 있는 이 아늑한 카페의 자랑스러운 주인이에요. 하지만 최근 카페 운영이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수많은 축구 팬들이 좁은 중세 거리를 가득 메웠기 때문이죠. 평화롭던 카페는 음료를 쏟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시끄러운 관광객들로 넘쳐났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팀 유니폼을 입은 시끌벅적한 호주인, 깃발을 흔들며 팀 노래를 부르는 활기찬 중국인, 심지어 무리를 지어 행진하는 위협적인 이란인 서포터즈까지 아시아 각국에서 자국팀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평상시라면 저는 시에나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경험하려는 방문객들을 기꺼이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시안컵 광신도들은 파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제 비즈니스에 끊임없는 골칫거리를 안겨주었어요. 바로 어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늦은 밤에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이미 술에 취해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게 분명했죠. 그들은 조잡한 노래와 팬덤 구호를 외치며 웨이터에게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어눌한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외모와 소란스러움으로 미루어 보아 경기가 끝나고 축하하러 나온 한국인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바닥에 유리잔을 깨뜨린 후 비틀거리며 다시 밖으로 나갔고 저는 깨진 유리잔 파편을 치워야 했죠.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엉망진창을 치우면서 답답함을 토해냈습니다. 아시안컵 관람객 무리는 시에나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었어요. 지역 사회로서 우리는 환대, 유산 존중, 법과 질서 유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이 무례한 임시 손님들의 끊임없는 장난과 호전적인 행동에 대처하느라 지치고 긴장한 나머지 대회가 열리는 날마다 두려웠죠. 솔직히 경기는 카타르에서 열리는데 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열광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영업이 끝난 후 뒤집힌 의자를 쌓고 정리를 하는 동안 헤드 웨이터 파울로가 제 우울한 기분을 알아차렸어요. 아시안컵 관람객들이 시에나에 몰려드는 게 즐겁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좀 과한 표현이죠. 어젯밤에 술 취한 한국인들이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거 봤어요? 모든 팬과 국가의 악플이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이 대회 전체가 지긋지긋해요. 파울로는 동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히 힘들었죠. 이탈리아가 빨리 이기고 빨리 끝나서 시에나가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열렬히 동의했죠. 저는 유서 깊은 카페를 무지와 무례함으로 대하는 자격지심과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 축구 광팬들이 아닌 충성도 높은 현지인 손님이 대부분인 조용한 시절을 그리워했어요. 당분간 아시안컵은 우리의 소중한 삶의 방식을 방해하는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은 경기와 축제가 별다른 사고 없이 신속하고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인내심과 평정심은 점점 더 약해졌죠. 다음 날 아침 밖에서 카페 앞 계단을 쓸고 있는데 작은 아시아계 가족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시끄럽고 거만한 축구 팬들이라고 생각하며 본능적인 신음소리를 겨우 참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비교적 수수한 옷차림과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악센트가 있지만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명한 명소를 보러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관광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의 정중한 어투는 최근에 조잡한 팬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이 가족을 난폭한 한국인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시에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재빨리 말투를 바꾸어 더 친근하게 대답했어요.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멋진 일이죠. 아시안컵을 위해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이요. 남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무식한 판단에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시에나는 자랑스러운 환대의 전통을 가진 곳인데 저는 이 한국인 가족에게 먼저 말도 걸지 않고 무례하게 고정관념을 심어준 것이었죠. 그렇게 가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우정의 상징으로 제 카페로 들어오세요. 오늘은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놀랐지만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가족이 자리에 앉자 저는 서둘러 최고의 에스프레소와 페이스트리를 대접하며 인상을 만회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억양이나 말투가 어제 말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한국인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죠.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는 다양한 아시안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유럽을 여행한 이야기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축구 규칙과 선수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주로 경기를 즐기고 시에나의 멋진 건축물과 유서 깊은 역사를 탐험하고 싶어하는 열성 팬들이라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죠. 예의 바른 10대 아들은 기름진 음식에 질렸다며 현지 레스토랑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의 부모님은 아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부드럽게 꾸짖었고 저도 함께 웃어 넘겼어요. 전반적으로 이 경험은 시에나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이 단순히 모국과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러 온 축구 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자신의 팀을 응원하고 경기 사이에 시에나의 우아한 매력을 즐기고 싶어하는 평화로운 손님들이었죠. 저는 앞으로 아시안컵 관광객을 만날 때는 판단을 미루고 현지인이든 외국인 관광객이든 시에나의 유명한 관대하고 개방적인 정신으로 모든 손님을 대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는 아까의 당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에너지와 낙관주의로 가득한 분주한 카페 밖에 서 있었어요. 물론 상당한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친근하게 소통하고 공통된 인간성을 발견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남은 아시안컵 대회 기간 동안 원망이나 괴로움보다는 공감과 연민, 인내로 일관된 태도로 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고귀한 품격은 결국 낯선 사람을 친구이자 이웃으로 대하는 태도에 의해 결정되니까요. 다음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저는 한국인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점을 이야기했어요. 다른 지역 상공인들은 아시안컵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가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팬들이 저희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환대가 어렵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싶지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죠. 한 멤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페이스 페인팅과 국기 스티커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각 팬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던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몇몇은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국인 가족의 국적에 대해 제가 가졌던 부당한 가정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회 기간 동안 비즈니스는 급격히 무뎌졌습니다. 이 전략은 맞춤형 홍보를 통해 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죠. 저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야 했죠. 상공회의소는 한번 해보자는 데 동의했어요. 다음 날 상공회의소는 페이스 페인팅과 국기 스티커를 제공하는 다채로운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팀의 팬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곧 팬들은 호주의 녹색과 금색,
카타르의 파란색, 일본의 빨간색과 흰색으로 치장한 채 시내를 행진했어요. 처음에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팬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언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카페는 아랍어를 외치고 인도네시아어를 부르고 태국어를 외치는 분위기로 북적거렸어요. 이제야 모두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군요. 저는 배고프고 활기찬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파울로에게 열렬히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고국을 연결하는 것이 마치 진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저는 그것이 위험한 가정을 조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소란스러운 호주인들에게 현지 포도밭을 추천하고 있었는데 근엄한 경찰관 2명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나머지 속이 울렁거렸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찰관님들? 저는 물었습니다. 카페에 대한 소음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제공하는 페이스 페인팅과 국기 스티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창백해졌습니다. 저희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하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장교는 계속했습니다. 창의적이긴 하지만 추정 국적을 기준으로 관광객을 타겟팅하는 것은 프로파일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에나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어요. 얼굴과 깃발을 연결하며 흥분한 나머지 윤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옳았어요.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을 단순히 고국을 대표하는 존재로 전락시켰어요. 중국인 가족을 한국인의 고정관념으로 축소한 것처럼 우리는 각 방문객의 뉘앙스와 복잡성을 무시했습니다. 당신 말이 완전히 맞습니다. 저는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그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도록 할게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것이 주요 행사 기간 동안 시에나와 외국인 관광객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온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우리 도시의 개방적인 정신이 널리 퍼지기를 바랐습니다. 아시안컵 대회를 몇 주 앞둔 어느 날, 저는 카페 밖에 서서 활짝 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붉은 꽃과 넝쿨이 고풍스러운 석조 외관의 아름다움을 더했죠. 고개를 들어보니 3명의 젊은 한국 여성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본능은 여전히 불안감이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여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빠른 한국어와 영어로 대답하자 그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들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 목을 문질렀다. 몇 구절밖에 못해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프로파일링 사건 이후 저는 한국 팬들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발음은 떨렸지만 여성들은 제 노력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 이탈리아 커피를 대접하는 동안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 시에나에서 즐겼던 명소, 축구에 대한 열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문화 교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이야기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음 목적지로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별 인사를 나누며 친구로서 헤어졌죠. 작은 만남이었지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적과 같은 표면적인 특성보다 진정한 교감의 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행자이자 축구 애호가로서의 공통된 희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경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죠. 아시안컵은 여전히 도전이었지만 시에나는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가정을 다시 생각해보니 방문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행객으로 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공감과 연민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면 문화적 이해의 결실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저는 한적한 아침 카페 밖에 서서 시에나의 고요한 분위기를 감상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현지인들의 익숙한 얼굴과 광장에 물 흐르는 분수대, 신선한 베이커리 빵의 향기가 저를 반겼어요. 도시가 다시 예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데 한 한국인 가족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에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안도감과 놀라움으로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들을 대성당 광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안내 책자와 환대에 고마워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즐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방문객을 제대로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수의 행동으로 한 나라를 판단하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환영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지만 저는 그의 말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시안컵은 시에나에게 도전이었지만 성장에 도움이 된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몇 달 전에 혼란스러움과는 너무나 다른 조용한 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던 한국인들,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이 커피와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은 오래도록 제게 남을 것입니다. 힘든 교훈이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전통을 지키는 것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팔을 벌리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진화하고 있었죠. 미래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시에나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함과 지혜, 환영의 정신을 선사하는 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 같았죠. 여행은 계속되었지만 제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